안녕하세요. 모의고사들 잘 보셨고요. 중개법은 점수 뭐 잘 나온 것 같던데 계시던 거 보니까 연습이니까 너무 뭐 점수에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요약지 141쪽입니다. 오늘 중강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41쪽. 부동산 등기 특별주택법인데요. 이 부분은 출제는 잘 안 하는 부분입니다. 가볍게 이해만 좀 해주시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음이에요. 갑과을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그러니까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럼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가 되면 이때는 60일 이전 등기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증여와 같은 편문계약이었어요. 그럼 증여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60일에 이전 등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금침은 60일 내에 이전 등기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증여계약은요, 정지 조건이 없는 이상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60일 내에 이전 등기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갑이 신축했거든요. 그럼 신축자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존등기 신청은 없습니다. 근데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양도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에요. 이때로부터 보존등기 먼저 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등기가 불가했어요. 불가했기 때문에 양도계약을 먼저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보존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등기를 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등기 의무는 며칠? 60일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전에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처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등록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취득세 표준세율이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4%를 얘기하죠. 4%고 이 4%에서 천분의 20을 뺍니다. 이게 2%죠. 그래서 2%를 빼요. 그러면 이것을 적용한 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처한다. 옛날하고 똑같죠? 2%의 5배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만 맞냐면요. 갑과 을이 매매를 했거든요. 그럼 등기 권리자 누구예요? 을이죠. 그래서 이자가 을입니다. 등기 권리자만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이제 계약세 검인제도로 나아갑니다. 역시 검인제도도 유명무실해졌죠, 지금. 그러니까 출제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해를 해주시는데요. 이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도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세 검인제도는 그겁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검인받은 계약서 제출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세금 추적이죠, 이거.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분양권도 검인 대상인데,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얘기하니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그럼 이것은 검인받을 일이 없죠. 이렇게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 계약이 아닌 임대차 저당권입니다. 모두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은 짜고 친 걸 맡겨서 모두 규제에 피해가는 거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판결은 검인 대상이에요. 그러면 상속은 검인 대상이 아니겠죠. 나아가서 경매 있지 않습니까?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 이거 축탁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세금을 내야지만 이전등기 축탁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도 검인 대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여기까지 따져오는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내라 그랬으니까 매매, 교환, 증여는 검인 대상입니다. 근데 상속은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다음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맡겨서 검인 대상이 됐고 경매도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어요. 그럼 이들은 탈세 우려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인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의제되는 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거든요. 검인 의제되고 있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받았습니다. 검인 의제되죠. 기억나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검인 대상이냐 아니냐.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 그 손가락질에 써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었거든요.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검인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언제나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검인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의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검인받을 일이 없게 되고요. 그럼 남는 게 교환 증여 판결만 남았거든요. 그럼 증여와 판결은 우리가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개 못하죠. 그러니까 남는 게 뭐뿐이에요? 교환인데 교환은 제가 중개하시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겠죠.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검인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관할은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그럼 이들이 검인 권한을 읍면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읍면동장한테 검인 권한을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등기소장한테 통지해주게 돼 있어요. 왜 등기소장한테 통지해주냐면요. 검인받은 계약서는 등기소장한테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 위임했을 때는 등기소장한테 통지해준다. 이래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인 신청은 당사 중 1인이 하면 돼요. 공동 신청 아니에요, 이거. 당사 중 1인이 신청하면 되고요.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는 검인을 신청할 수 있죠. 종전에 법무사가 검인을 많이 받아왔던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우리 개공한테는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검인 신청 의무는 있다 없다? 의무는 없어요. 이건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인 신청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검인 신청할 때는요. 계약서 원본, 다음에 판결서 정본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유는 여기다는 검인 도장 찍어갖고 지첩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 한 통을 제출하는데 이때 형식적 요건의 구비원만 심사합니다. 실질적 심사권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계약 금액이 적정한가 이런 거 심사권 없고요. 형식적 요건의 구비원만 심사하여 지첩시 검인도장 찍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때 검인계약서 필수기 사항이 있거든요. 이거 아시죠? 당목계대 개조.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과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 들어가야 되고요. 목적 부동산 들어와야 돼요. 다음에 계약일, 다음에 대금, 다음에 개공에 관한 사항과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만 틀릴 뿐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과 일치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요, 이게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목적 부동산은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개공에 관한 사항과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신고해야 돼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검인제도는 안 묻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했지 않습니까? 그럼 검인받지 않고 미등기 전매하면 이때는 1, 3으로 쳐버려요. 그럼 1은 1년 이하의 징역이겠죠. 3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탈세 목적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탈세 목적 들어가면 이 숫자 거꾸로 바뀌어요. 3일로 바뀝니다. 탈세 목적 들어가면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억 원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계약서의 검인제도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볍게 이해해 두세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이해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실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출제 빈도를 보면요. 27회 시험 이후에 계속 내고 있죠, 지금. 29회만 딱 빼놓고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법적인 내용을 우리 쪽에서 계속 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랬는데 올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실명법이 우리 쪽에서는 실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거를 내는 바람에 작년 시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안 냈어요. 그다음에 경매 내용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인법하고 경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실 걸로 일단 예상해요. 그렇다고 2차만 하시는 분은 이거 확 X 그어버리면 안 되죠. 우린 고득점 과목이니까 커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을 물어봤어요. 작년 시험에서. 올해는 만약에 실명법을 낸다면 뭘 물어볼 것 같아요? 네? 계약 명의신탁 물어보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지그재그로 계속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중간 생략형 출제한다면 그게 예상이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중간 생략형을 물어봤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실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199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래갖고 우리 사회의 명의신탁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 실명법 시행하는 바람에 부동산 명의신탁은 모두 무효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이 지금 그 목표로 하는 거, 이 법이 목표로 하는 건 뭐냐? 거기 의 부분에 써 있는데
누구든지 부동산원한 물건을 가등기 포함하고요.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실명법 제3조 제1항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 취득하는 자는 가등기 포함해서 실명 등기 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럼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물건이 전부 다 실명 등기 대상이니까 채권입니다. 임차권이라든가 환매권은 실명 등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든 지상권을 취득하든 전세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을 취득하든 전부 다 실명 등기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권을 취득하는 자는 실명 등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법이 규제하는 건 뭐냐? 이 법이 규제하는 건 명의신탁을 규제하거든요. 그럼 명의신탁 잘 아십니다. 명의는 타인 명의로 돼 있는데 실권리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명의신탁이고요. 이 법이 똑같이 규제하는 게 장기 미등기자를 규제합니다. 그럼 장기 미등기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그거 했습니다. 갑을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잔금을 쳤어요. 그럼 잔금 치면 을은 며칠 내에 자기 앞으로 있게 된다고? 60일. 60일에 등기 해줘야 되는데 60일을 넘어서 갖고 3년 동안이라 등기 안 한 거예요. 이자를 장기 미등기자라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잔금을 쳤는데 갑 명의로 3년 동안이나 남겨놨다. 그러면 을이 갑의 명의를 빌려갖고 등기한 거 똑같죠. 그러니까 장기 미등기자는 명의신탁자와 완전히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는 명의신탁을 위주로 기억하니까 장기 미등기자가 있구나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효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효력을 먼저 봅니다. 그럼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인데 명의신탁을 하고자 할 때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야, 내 앞으로 등기 좀 하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그럼 이 약정 무효죠. 이 약정에 따라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물권 변동도 무효. 이거 무효입니다. 약정 등기 다 무효예요. 자, 근데 부동산에 내 노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수탁자와 계약을 체하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 등기는 유효. 이게 이제 계약 명의신탁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합니다. 그러면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3자는 산업불문 취득. 잘 알고 있죠? 이건 그럼 명의신탁의 종류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의 종류를 보자 이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명의신탁의 유형은 크게 나누면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왜 이름이 등기 명의신탁이냐? 약정뿐만 아니고 등기까지도 무효가 됐기 때문에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명의신탁은 선의인 경우는 계약, 약정만 무효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등기 명의신탁은 다시 이자간, 삼자간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중간 생략 등기와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약 명의신탁은 다른 사람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걸 위명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자, 이 법률 관계를 이제 따져봐야 되죠.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물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선거에 나가십니다. 그럼 선거 후보자는 재산 공개 들어가야 되죠. 근데 논문다 샀거든요. 걸릴 것 같아요.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분이 을과 명의신탁증을 맺죠. 막 맺고 가장매매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가장매매 형식을 취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이게 바로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권을 넘기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전형이라도 부르고요. 둘이서 했기 때문에 양자간이라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실명법 뭐라고 그러냐? 요거 갑을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이거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 그 다음에 이 등기도 무효. 약정, 등기 둘 다 무효예요. 그럼 물권은 다시 갑에게 복귀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때 갑이 명의를 빌렸죠. 명의를 빌린 자를 뭐라고 한다? 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자를 수탁자라 불러요. 그래서 물건을 맡긴 자가 신탁자예요. 물건을 맡아준 자가 수탁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물건은 이제 신탁자에게 복귀를 해버리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하로 하여 제3자한테 팔아치웁니다. 그럼 실명법 뭐라고 그러냐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이때 제3자의 범위에 우리 판례는 선인자는 당연히 보호해야 되죠. 근데 악의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악의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자는 반사적으로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했다. 그럼 이때는 백삼조 위반이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로써 이때는 무효가 됩니다. 근데 알고 있어도 취득을 하는데 적극 가담은 취득 못하는 거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자는 취득을 해요. 그럼 이렇게 팔아치우게 되면 요 을은 부당이 되겠죠. 부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해야 되죠.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해야 돼요. 부당이득 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밝혀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신탁자는 어떻게 처벌하냐면 형벌이 5이에요. 5이. 그러면 이거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얘기죠. 2억이겠어요? 2천이겠어요?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수탁자는 3일입니다.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5인은 며칠 간다? 3일 간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여기 신탁자는 지금 5일로 처벌해요. 수탁자는 3일이에요. 그래서 5인은 3일 간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인데 여기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판례 두 가지를 잠깐 짚어드립니다. 판례는 제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는데 민법 시간 공부하니까 을이 제3자에게 팔아치웠어요. 그러면 이거 남의 물건 이게 팔아치운 거 돼가지고 이자가 형법상 횡령이냐의 문제가 있죠. 이거 팔아치웠거든요. 횡령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횡령 아니라는 거예요. 횡령죄에서 말하는 물건 보관자의 주의라는 것은 적법관계에 의해서 물건을 보관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명의신탁에는 불법관계에서 보관했으니까 이건 물건 보관자의 주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했고요. 한 가지 더. 이자가 제3자에게 팔아치우게 되면 이자는 부당이득한 거예요. 안 팔았다면 부당이득의 문제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이자가 팔아치우게 되면 대금을 받았으니 부당이득한 거는 별도로 가고요. 지금 원래 갑소유의 부동산이었죠 지금. 그죠? 근데 이자가 팔아치웠죠. 그러면 을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한 거죠. 불법행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횡령은 아니지만 부당이득과는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 상대로. 아셨죠? 이 판례가 작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이자간 명의신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보겠습니다. 이 3자간은 지금 다른 말로 중간 행정시하는데 이제 매도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분이 병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답니다. 얻는 가서 살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정보를 입수한 갑이었어요. 갑이 이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적으로 편입될 걸 예상하여 미리 사재기를 해두는 행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실무적으로? 알박기라고 그랬죠? 알박기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쳐놓게 되면 냄새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을과 매의신탁증을 맺어요. 맺고 이제 등기를 병으로부터 을로 바로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3자간 등기 매의신탁이에요. 그럼 요게 생긴 게 지금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중간 생략 등기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제 매도인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 체결된 명의신탁증은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일단 무효고 그 다음에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는 요거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라면은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자는 알았다는 게 추정됩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게 추정되죠. 매매계약은 갑이 했고 등기는 을의 명의로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알았다는 게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 무효. 그러니까 약정무효 등기 무효예요. 이렇게 되고 근데 매매계약은 유효라는 거예요. 이게 판례입니다. 매매계약은 유효다. 이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약정무효 등기 무효가 됐고 매매계약은 유효다. 그러면 매도인 병입니다. 맞죠? 병이 매도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갑이 명의를 빌렸으니 신탁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을이 수탁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과 계약을 신탁자가 하게 되면 이게 뭐다? 3자간이에요. 매도인과 계약을 수탁자가 하게 되면은 이때는 계약매신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권은 다시 이제 병에게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말소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갑은 을을 상대로 직접 말소해라 하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지금 병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매매계약은 유효죠. 그러니까 갑은 병을 대위하죠. 대위해서
을앞으로 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죠. 그럼 말소를 해버리면 물건이 복귀되잖아요. 물건이 복귀되면 나한테 이전 등기 해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요 신탁자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당이득에 문제가 없죠. 명의만 빌려준 거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을이 요걸 기화로 하여 제3자에게 팔아치웠어요. 그러면 제3자에게 팔아치우면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자는 선악불문 취득. 선악불문 취득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을이 받은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소송이 가능하겠죠. 팔아치웠으니까. 이거는. 그러나 이자가 이제 적극 가담했을 때는 취득을 못한다. 그럼 역시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치웠거든요. 그래도 이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그래서 이자간 3자간은요. 구조는 달리하지만 법률 효과는 다 똑같아요. 명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3자 팔아치우면 선악불문 취득. 그 다음에 팔아치워도 이건 횡령은 아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중간횡약형 명의신탁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계약명의신탁을 볼까요? 계약명의신탁. 역시 이제 병이 갖고 있습니다. 병이 갖고 있는데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이 부동산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답니다. 이 정보를 갑이 입수했어요. 근데 이번엔 갑이 직접 안 났습니다. 지가 직접 사게 되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을과 명의신탁증을 맺죠. 맺고 뒤에서 자금을 지웠네요. 이게. 그리고 을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이게. 그리고 등기도 병으로부터 을에게 바로 넘기게 돼요. 이게 바로 계약명의신탁이야. 이게. 그러면 이때 여기 갑, 을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럼 이 매도인 병입니다. 이자가 몰랐다.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그럼 매매계약도 유효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매매계약은 채권행위 아니에요? 등기는 물권행위죠. 그럼 채권행위, 물권행위가 둘 다 유효입니다. 그러면 이 을은 완전한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한 거죠. 완전히 취득했어요. 그래서 약정만 딱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때 이제 요거 병이 매도인, 을이 이제 수탁자가 됐고, 다음에 갑이 신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과 계약을 수탁자가 하게 되면 뭐라고요, 이게? 계약명의신탁이에요. 매도인과 계약을 신탁자가 하게 되면 이때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 을이 제3자에게 팔아치운 거예요. 이 부동산을. 그럼 제3자는 선악불문 취득이죠. 당연히 취득입니다. 그래서 유효하게 취득하고 완전한 권리업투의 취득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 지물건 판 거니까 당연히 이건 횡령에 해당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갑은 을을 상대로 절대 부동산을 못 찾아온다는 얘기죠, 이거. 그럼 부당이득 반환송 가능하겠죠? 이자가 부당이득 했으니까 자금 지원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였거든요. 선의인용. 근데 이제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을 따져볼까요? 매도인 병이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악의였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법률관계가 매매계약 유효다, 무효다? 무효. 등기도 무효. 맞죠? 명의신탁 약정은 이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무효죠, 이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효예요. 그리고 근데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인데 역시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치웠어요. 그러면 제3자는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도 이 제3자는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맞죠? 요거는 일단 유효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선의, 악의 판단 기준 있죠. 선이냐 악이냐 판단 기준 시점. 이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네? 알아두세요. 언제다? 계약시에. 계약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 저 병과 수탁자가 계약할 당시에 매도인 선임이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알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전 늑계를 할 때 매도인이 알았다.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수탁자는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시를 기준합니다. 이거는 31회 때 우리 쪽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계약시 기준한다는 걸. 그래서 일단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계약명의신탁이었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 쪽에서 출제를 저는 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출제를 한다면 뭘 출제한다고요? 계약명의신탁. 작년에 중간생략형을 물어봤거든요.
이거를. 자, 그래서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는 여기까지예요.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관계를 주로 다룹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계속 지금 27회 이후에 중간 행약형 냈다가 계약 냈다가 중간 행약형 냈다가 계약 냈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제재, 행정처분과 벌칙,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법, 그러니까 부동산거래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위기인치대신고 허가제,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쪽 있죠. 오늘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돼 버려요. 여기서 득점을 좀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75점 이상을 득점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민법하고 겹치고 있지만 문제를 너무너무 어렵게 내고 있어요. 전부 다 사례형으로 내고 있죠. 문제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지금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지금 이걸 주로 다뤄왔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143쪽에 나와 있습니다.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게 첫 번째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예요. 이건 제외됐습니다. 명의신탁정에서 제외됐죠. 그럼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민법 시간에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가 이거 아니에요. 자, 갑을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갑을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죠. 그러니까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어요. 이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인 갑에게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이걸 뭐라 한다? 양도담보. 이때 매매 형식으로 넘겨주면 이걸 매도담보라고 부르는 거죠. 매매 형식으로 넘겨주면. 이게 바로 매도담보예요. 그 다음에 이번엔 이 1억의 채무를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권 보전의 가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다? 가등기 담보. 그러니까 물건을 넘겨주면 양도담보.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면 이게 뭐다? 가등기 담보예요. 그러면 이거는 실권리자는 을인데 등기 명의는 갑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명의신탁처럼 보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건 제외시켰다. 왜?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넘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외됐어요. 그러면 양도담보할 때 등기를 넘기잖아요, 지금. 넘길 때 등기관에게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되죠. 그럼 담보라는 뜻이 된 서면 내야 되는데 이 서면을 제출을 안 했거든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명의신탁이죠, 뭐. 명의신탁입니다. 안 하면.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첫 번째 제외. 다음 두 번째. 상호명의신탁이 있죠. 이것도 명의신탁지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늬만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상호명의신탁이 이걸 하겠습니다. 자,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한 필지를 정확하게 2분의 1을 나눠서 갑은 이쪽을 취득하고 을이 이쪽을 취득하고자 해요. 그럼 한 필지 이렇게 취득하면 이거 분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갑을이 그러는 거죠. 야, 우리끼리인데 무슨 이거 분필이야. 너는 그쪽 쓰고 나는 이쪽 쓸게. 하고 이걸 공유로 등기해버리는 거예요. 갑 2분의 1 지분해갖고 을 2분의 1 지분해갖고 공유로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공유라는 성질은 그거 아닙니까? 자신의 지분에 기초하여 전체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대내적으로는 지금 현재 소유권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명의신탁처럼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호명의신탁으로 그러는데 그러면 상호명의신탁은 그거예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공유로 하는 등기. 이것을 상호명의신탁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라는 거고 이걸 판례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 상호명의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 전체를 보게 되면 갑과 을이 소유자가 맞죠? 갑과 을이 소유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지어서 제외시킨 거예요. 이런 예가 상호명의신탁이 실무적으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잖아요. 근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갑과 을이 이러죠. 야, 우리 반만씩 투자해갖고 나는 1호 라인을 가질게. 너는 2호 라인을 가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지. 공유로 등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호명의신탁이다. 그래서 그 다가구주택 전체로 봤을 때는 갑을이 소유자가 맞기 때문에 제외시킨 겁니다. 그럼 여기서 팁을 들으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이 법률 관계를 공부하는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이건 실질이 공유야 아니에요. 실질이 공유 아니죠. 무늬만 공유해 또 이거. 그러니까
이거 분할할 때 있잖아요. 분할할 때 갑은 공유자임을 전제로 이거 분할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무늬만 공유니까. 맞죠? 그럼 이거 분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지분 확인해갖고 이전 늦게 들어가야 돼요. 서로 지분 이전 늦게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이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신탁법이라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에 따라 부동산 신탁 요즘 많이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은 당연히 명의신탁증에서 제외됐죠. 이게.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특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6번에 지금 특례가 나오는데 특례는 이 3명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종중에 대한 특례, 배우자에 대한 특례,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청주 한가인데 우리 문중에서 부동산 취득했어요. 그럼 우리 문중 명의로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종중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당이지만 등기 능력은 인정되고 있어요. 그럼 문중은 부동산 취득한 문중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중,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아니면 문중 원중의 1인의 명의로 등기했어요. 그럼 이건 명의신탁 맞죠? 이렇게 되고요. 명의신탁이에요.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명의로 등기했어요. 이것도 명의신탁이 맞죠? 명의신탁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교회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대구 신천지교회가 있고 과천에 신천지교회 본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대구 신천지교회가 취득하면서 부동산 취득하면서 대구 신천지교회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데 본원의 명의 과천 신천지교회 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것도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인데 실명법을 95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이 부분이 광범위하게 명의신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 무효화시켜버리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례를 두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3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등기하면 원래는 명의신탁이 맞는데 고래 등기했다 하더라도 조세부탈 목적이 없었다든가 채권자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었다든가 기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어요. 이런 불법 목적이 없었다면 실명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즉 명의신탁 약정무효 등기무효라는 효력 규정 적용하지 않고요. 나아가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나 벌칙이 있거든요. 형벌,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특례예요.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요. 법리적으로 따지면요. 여기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특례는 완전히 구조를 달리합니다. 얘는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니죠. 근데 얘는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인데 얘는 일정한 특별 이런 불법 목적이 없으면 봐줄 뿐이죠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둘이 같아요 틀려요? 결론은 둘이 같죠. 상호 명의신탁했죠 지금. 구분소유자 공유등기했어요 이거.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 등기 유효예요. 다음에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명의로 등기했거든요. 왜? 아들내미 비기 싫어서. 내가 먼저 갈 것 같은데 아들내미가 다 뺏어갈 것 같아. 그래갖고 처명의로 먼저 이제 해놓는 겁니다. 그럼 조세부탈 등의 목적이 없죠. 그럼 이 등기도 유효. 그럼 특례가 적용이 되면 이 등기도 유효죠 지금. 이게. 그럼 결론은 둘이 같네요. 맞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과 특례가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유효한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 약정 유효. 등기도 유효입니다. 다. 그래서 이걸 학자들은 유효한 명의신탁이다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처명의로 등기해놨어요 지금. 근데 이제 처가 밥 먹는 것도 배기 싫어졌어. 그럼 못 산다면서요? 이게. 그러면 남편은 명의신탁증을 해지하고 내 앞으로 등기 돌려라.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면요. 이거는 그냥 팁만 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 소유자는 누구라고 보시면 돼요? 수탁자로 봐야 되죠?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단 수탁자로 보시면 되고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로 봐야 돼요? 신탁자가 봐야 돼요. 신탁자, 수탁자 간에는 이 신탁자가 이제 소유자로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 그 145쪽에 지금 유효한 명의신탁 정리해놨죠? 그 법률 관계를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18회 때 우리 집에서 냈던 거 아니에요. 이거를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특례를 따져봤습니다. 그럼 특례는 이 세 명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부자지간 특례, 형제지간 특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아버지가 부동산 취득하면서 아들의 명의로 등기했어. 이거는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란 얘기죠. 명의신탁입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재를 보겠습니다. 145쪽의 제재. 우리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중요하죠. 그럼 이제 제재로서는 과징금이라는 게 있어요. 과징금과 과태료는 약간의 차이를 보고 있는데, 과징금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잖아요. 그 이익을 환수한 제도예요. 이게 바로 과징금제도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이동통신사들 그저 담합행위했다고 과징금 두들겨 맞는 거 봤는데, 그래서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과징금 제도인데, 과징금은 명의신탁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가액의 최고 30%예요.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나갑니다. 최고 30%다. 확정금이 아니에요. 그 점을 유의하시고요. 과징금은. 그럼 누가 과징금을 두들겨 맞냐면요. 일단 명의신탁자는 맞겠죠. 그래서 명의신탁자는 과징금 대상이 되고 있고요. 이자와 지위가 동일한 자는 과징금이에요. 그러니까 양도담보할 경우에 담보서면 안 내면 이거 명의신탁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의 경우에 담보서면 미지 주채권자와 채무자가 맞고 장기 미등기자 있다고 그랬죠? 3년 동안에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한 자. 이자가 바로 이제 과징금 대상이야. 그럼 과징금 나갔거든요? 그럼 자기 앞으로 등기 돌려야 됩니다. 근데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이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돌렸다. 그러면 부동산가액의 10%가 이행강제금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요 10%, 이게 1차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럼 1차 이행강제금이 나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으로 1년 내에 등기를 안 돌렸어요. 1년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부동산 가액의 20%가 이행강제금이 떨어집니다. 그럼 1차 몇 프로? 10%. 2차는 20%. 이건 확정금이고요. 과징금은 최고 30%죠, 지금. 최고 30%입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자가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합쳐가지고 최고로 맞아버리면 부동산가액의 60%까지 맞을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와는 별도로 또 형벌도 나갑니다. 그래서 형벌은 미리 말씀드렸는데 5위 3일이라고 했어요. 5위는 며칠 간다고요? 3일 간다. 그럼 5위는 5년의 2억인데 누가 맞아요? 신탁자가. 그 다음에 3일은 추탁자가 맞는 거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명의신탁자와 지위가 동일한 자는 전부 다 5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보시면 지금 수탁자는 형벌 대상이죠. 3일로 처벌하는데 수탁자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의 대상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신탁자는 전부 다 맞을 수 있어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벌까지 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실명법의 주요 골자였고, 그 145쪽서부터 지금 판례가 쫙 실려 있거든요. 이 판례가 실려 있는데 2차만 하시는 분이 있죠.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주세요. 1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민법 시간에 공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물론 이걸 읽었다 하여 누가 때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차 하신 분들은 꼭 기억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판례.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주임법, 상임법 나가겠습니다. 이게 역시 민법과 우리가 완전히 겹치고 있는데요. 지금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는 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말씀을 드리고 판례의 태도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물론 이제 중요 판례들은 다 실어놨으니까요. 2차 하신 분들은 꼭 그 판례들 기억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금 둘이 비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돼 있는데 각각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그 핵심 이론 요약할 때는 둘을 동시에 나갔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계속 동시에 나가버렸는데 여러분들이 동시에 나가니까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임법 따로, 상임법 따로. 근데 주임법하고 상임법이 아주 비슷하죠. 차이점만 딱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주임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상임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임법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이 법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1981년도 전두환정권시절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래갖고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는 법인데
임차인한테는 이렇게 좋은 법이 없는데 임대인한테는 이런 깡패법이 없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현재 그렇게 돼 있고, 우린 실무니까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먼저 그 계약 당시에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하나에 적용합니다. 그럼 계약 시에 주거용으로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 시에 있잖아요. 상가로 계약했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의적으로 개조하였잖아요. 적용 없습니다. 근데 상가로 계약을 했다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하여 주거용으로 개조했다. 그럼 개조된 때로부터 이 법이 적용이 있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써야 되죠. 일부를 주거 외로 써도 상관이 없다. 이게. 잘 묻고 있고 이거. 그 다음에 이 주택이 미등기 주택이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 건물이든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등기, 허가, 불문, 대장상 용도와는 전혀 관련 없이 실제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쓰면 다 보호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전세도 이거 적용이 있죠. 미등기 전세가 뭔지인지 알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전세 보증금만 주는 거 등기 안 하고 그게 이게 미등기 전세라고 그러고 물권인 전세권과 비교해서 이걸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도 적용이 당연히 되고 그러나 일시상 주택임대차입니다. 여기는 적용이 없죠. 그럼 일시상 주택임대차는 대표적인 예가 민박이나 콘도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법인이잖아요. 여기는 적용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이었다. 적용이 없는 걸로 보여요. 서민들의 주거상 안전을 위한 법이니까. 근데 주의할 점은 적용되는 예외인 법인이 있죠. 그 예외인 법인이 3개가 있습니다. LH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토지특공사죠. 여기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들의 숙소용,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인차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지정한 직원이 거기 입주와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다 확진일자 찍었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이 우선민의권을 취득해버려요. 맞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 3개의 법에는 적용이 되고 있다. 한국토지특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다음에 중소기업이 적용된다. 이 점 이해를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 임차인이 외국인이거든요. 그럼 외국인한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적용되겠죠? 외국인도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7번에 써 있는데 주임법은 보증금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적용 범위에 보증금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우선 변제에 있어서는 보증금 제한이 있지만 적용 범위에서는 보증금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증금이 임차인이 30억이 됐다 하더라도 전면적인 적용을 받습니다. 맞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실무니까 이렇게 이 적용 범위 꼭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럼 이제 존속기간보 이것도 잘 아십니다. 최단기간을 보호하고 있어요.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거든요. 그럼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죠. 그럼 2년 미만을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 성립할 수 있더라. 그럼 이때 2년 미만을 정한 기간의 유효를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킬을 조금씩 연습하는데 주임법, 상임법은 반드시 임차인지 임대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만 2년 미만을 정한 기간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확률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이 얘기는 임차인은 부담거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월세 내야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존속기간 문제 없어요. 다음 묵시갱신이 있죠. 그럼 묵시적갱신은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요걸 다른 말로 뭐라 해요?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정갱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한 게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은 6월에서 몇 월까지? 2월까지 입 닫고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묵시적갱신 일어납니다. 임차인은 언제까지? 2개월 전까지. 우리는 여기서도 숫자를 가로넣는 적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6월에서 2월 정확히 기억하시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다. 거절 통지를 안 한 거예요. 보증금 3천만 원을 템 나가라. 이런 통지 안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임대인이 한 달 남겨놓고 말이에요. 야, 보증금 3천만 원을 템 나가. 이런 거예요. 됐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정당한 거절 통지가 아니에요. 자, 그럼 2개월 전까지 아무 얘기 없었다. 둘 다. 그럼 이제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럼 묵시적갱신은 전 임대차가 끝남과 동시에 묵시적갱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다만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랬죠. 2년으로 본다. 그러면 묵시인신이 됐을 때는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할 수 있다 없다? 증액할 수 없는 거죠. 그 조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증액을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묵시인신이 됐는데 우리 임차인께서 이사 갈 일이 생기신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죠. 그럼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통지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그럼 임대인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했거든요. 통지하게 되면 이때는 3월이 경과하면 해지 의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둬야 됩니다. 그럼 이건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기준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어요. 이때는 묵시인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기의 차임액에 연체해야 됩니다. 그럼 띄엄띄엄 이기 포함이라고 했죠 이거. 그래서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1월 달에 50만 원 주고 2월 달에도 50만 원 주고 3월 달에도 50만 원 줬어요. 이건 이기의 차임 연체가 아니죠. 그래서 월세가 100이었다면 200만 원에 달할 때까지 연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묵시인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묵시인신을 받고 이제 작년에 들어왔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자, 이제 149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상인법이든 주인법이든 계약갱신 요구권은 둘이 비슷하죠. 그래갖고 이제 차이점을 둘이 딱 비교를 해놨는데, 자,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이거는. 그럼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해 갱신을 요구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럼 주인법상 거절 사유는 9가지, 상인법상 거절 사유는 8가지거든요. 자, 그럼 주인법상 거절 사유인데 이런 사유가 없다면 절대 거절 못한다. 그러면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할 수 있죠. 목적물을 고의, 중과실 파손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 중과실 파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인이 임차했다.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겠지 뭐 이거는.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쌍방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했어요. 그럼 이때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전대했다. 임차인이 임의전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겠죠. 뭐.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일부나 전부가 멸실이 됐어요. 주택의 일부가 멸실이 됐거나 전부가 멸실. 그러니까 멸실이란 말은 임대인의 임차인의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둘 다 과실이 없이 목적물, 주택이 파손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든 적이 있죠. 이 주택에 아주 나쁜 놈이 살고 있어갖고 벼락 맞은 거야, 주택이. 그래갖고 일부가 부서졌다. 그럼 거절할 수 있죠.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이제 이렇게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거 재건축할 거거든, 대부분 철거할 거거든 하고 고질했어요. 그래갖고 그 계획에 따르거나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사고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사고의 우려가 있어갖고 이거 재건축할 거거든, 대부분 철거할 거거든.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럼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부 멸실 가지고는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일부 철거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멸실, 대부분 철거. 구분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상인법하고 똑같습니다. 상인법에서는 여기 3기차임 연체죠. 이게. 그래갖고, 이게 작년에 상인법에서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제가 아주 누차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기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OX. 이기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OX. 에? 아, 주임법하고 근데 무슨 상가에 지금. 작년에 상가에서 오류를 범했죠, 이거, 출제자가. 이기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OX. 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행사할 수는 있어요. 이건 거절 사유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작년에 상인법에서 민법 오류를 범했던 문제 아니에요. 중과실파손. 출제자는 중과실파손한 임차인은 상가, 임차인, 계약행위 요건 행사할 수 없다라고 옳은 걸로 냈었죠. 그 부분 내가 아까 얘기해줬잖아. 단맞추러 갔다가 민법 교수 와 있길래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그랬거든. 내가 민법 문제 풀어온다고 그랬죠.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라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야. 행위 요구할 수 없다고 그래갖고 공부 좀 해라. 내가 그러면 아니다 그러니까 복승답 처리됐지. 그러니까 이게 중과실파손 이것은 거절사유일 뿐이지 갱신요구 불가사유가 아니에요. 맞죠? 얼굴에 철판을 깔고 파손했다 하더라도 갱신요구를 할 수는 있다. 아셨죠? 법을 보는 각도예요, 이게. 법을 보는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법생이라고 나한테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내가 뭐라고 했거든. 공부 좀 해라.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공부 좀 해라. 내가 그랬어. 공부 좀 해라. 이게. 공부하는 거 어떻게 강해? 나는 한마디 얘기를 하기 위해서 10번을 고민한다. 이게. 그래갖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5번은 고민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거절사유 감 잡아두시고요. 여기는 이제 그게 있죠. 우리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대요. 그래갖고 쫓아낼 수 있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거주한다. 그러면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거주한다. 이래도 거절할 수 있죠. 그럼 형제자매의 거주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 본인이 거주하거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이때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 살겠다고 쫓아냈는데 안 살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손해배상액도 지금 정해놨는데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합의가 안 됐다. 안 되면 셋 중에 큰 금액으로 갑니다. 셋 중에 큰 금액으로. 그러면 이때 이제 합의가 안 되면 3개월분 환산차임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환산차임이란 말. 그냥 임대인이 쫓겨날 때 그저 임차료 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 임차료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야. 월세로. 그래갖고 월세 전환할 때 연 10%, 한국은행 공식 기준에 더하기 2%. 이거 있죠. 이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해 전환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켜갖고 거기다 합산해요. 그래갖고 그거에 3개월분. 그래서 환산차임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차액 2년분이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를 새로 놨다. 그럼 임차인이 새로 들어왔겠죠. 그럼 요 임차인 내는 월차임과 그 다음에 쫓겨난 임차인 냈던 차임 있죠. 이것에 2년분 차액. 요거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손해 같은 거 입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 기준이에요. 셋 중에 큰 금액 기준. 값만 잡아두세요. 반드시 암기할 필요는 없고 값만 잡아놓으세요. 자, 그럼 이런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임차인의 계약행위 요건은 1회만 허용하고 있죠? 1회. 1회만 허용한다. 1회. 이건데 그럼 이 얘기라고 그랬죠, 이게. 최초에 2년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묵시행신이 됐어요. 또 묵시행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기간 만료 2달 전까지 임대인이 나가라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갱신요구 해버리면 되는 거죠? 갱신요건 행사하면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갱신요건은 1회만 허용한다. 1회만.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래갖고 실무에서 있잖아요. 임대인들이 2년 계약했잖아요? 바로 나가라 해버리는 거지, 그냥. 나가라. 그러면 임차인 갱신요구 하는 거야, 바로. 그죠? 미리 이렇게 갱신요건을 끝내놓고 진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법이 사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차인 보호해야 돼요. 그 취지는 동조를 합니다. 근데 임대인의 이익도 고려해야지. 너무 몰아붙이면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전세가 2억인데 확 올라왔고 이게 5억으로 올랐어 지금. 그러면 5%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는 거야. 그럼 임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시세가 5억인데 2억에 살고 있는 거야. 쫓아내고 싶은 거지. 배째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테니까 나가라 이거지. 손해배상 하겠다 그냥. 나가라 이거야. 그래갖고 한 3개월 사는 척해. 그리고 새로 새 놓는 거지. 5억에.
무슨 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건 맞는데 이게 어디까지냐가 문제죠. 자, 그럼 1회 하나여 허용을 하고 있다. 자, 다음 이제 이렇게 갱신료로 갱신이 됐거든요. 그럼 전 임대차가 동일한 요건으로 재임대차 간주가 되죠. 재임대차 간주가 되고 다만 보증금과 차임은 증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묵시행신과 결정적 차이예요. 지금. 묵시행신은 일방적으로 증액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은 증액을 할 수도 있더라. 그러면 이것도 말이에요. 이것도 실무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임대인이 그럼 5% 올려달래. 5%밖에 못 올리니까 5% 올려달래. 임차인이 나 못해 그런 거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에? 법원으로 가야지.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또. 이게. 그래서 어쨌든 5% 올리자고.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여기서 500만 원 올리자고. 법정으로 가?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에 일단 대비니까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은 증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존속기간은 몇 년을 본다? 2년을 본다. 이거 무시행위와 똑같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법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또 임차인이 살아보니까 지가 더 살겠다고 떼써갖고 갱신해 줬는데 이번에 또 나가게 했대. 그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언제든지. 그럼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3개월 지나면 해지율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갱신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 부분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고 작년에 개정됐으니까.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이걸 이제 케이스로 물어보면서 묵시의 갱신과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이 있죠. 이걸 비교하면서 정리해갖고 문제를 냈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어쨌든 이렇게. 그래갖고 내가 지난 토요일 날 저 이제 특강하고 왔는데 내 특강 자료 작년 자료 딱 보니까 둘이 딱 비교해놨대. 묵시갱신과 갱신요건 갱신을 해갖고 내가 역시 강의를 잘하긴 잘하는구나.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 웃어? 그래갖고 어쨌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몰라요. 모르고 그냥 문제가 좀 익숙하네. 그러면서 문제를 풀고 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묵시갱신과 갱신 요구를 비교해갖고 자녀분들 둘이 결정적 차이가 그거 딱 하나예요. 보증금 월세 증액할 수 있다 없다. 갱신 요건이 있죠. 묵시갱신은 일방 증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갱신 요건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예.